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이슈를 쉽고 재밌고 날카롭게 풀어드리는 이슈체크 시간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오늘도 막힘없는 경제 분석 김수원 MTN 기업경제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전에는 주총 시즌이면 주로 태광, 금호, 석유화학 이런 데가 시끌시끌했는데 올해에 기업 행동주의 펀드와 기업 간의 불꽃 튀는 수싸움, 관전 포인트는 코웨이로 향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코웨이가 내놓은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보니까 운용 리스, 금융 리스 용어들이 생소하고 어렵습니다. 이 내용도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1월 16일 날 한번 그 코웨이를 한번 다뤘어요. 그때 맞습니다. 주주 행동주의 그 펀드로 유명한 얼라인 파트너스가 사실은 작년에 그 두산을 상대로 그 행동주의를 좀 많이 하다가 두산이 사업 재편을 포기를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화살을 코웨이 쪽으로 돌려가지고 코웨이를 상대로 주주 행동주의를 목소리를 내고 있죠.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얼라인은 왜 두산 찍고 코웨이로 돌진하나 뭐 이런 이제 썸네일 제목을 달고 영상을 한번 만들었었는데 그 이후에 그 코웨이가 그 밸류업 공시를 했어요. 이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를 한 거죠. 근데 그 이제 그 밸류업 공시 자료를 보면 회사의 뭐 여러 가지 개요, 비즈니스 구조, 앞으로 어떻게 밸류업을 하겠다는 계획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아는 분이 그 자료를 네. 봤나 봐요. 보고 저한테 야 이거 자료가 좀 너무 어렵더라. 그래서 이제 제가 자료를 한번 열어보니까 이게 렌탈 업계를 잘 아는 분들한테는 그 이해가 되겠지만 렌탈 업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그 이 업계를 연구해보지 않은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자료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코웨이 이제 밸류업 그 자료를 이해하기 위한 뭐 기본적인 지식들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코웨이도 나름대로 밸류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네. 왜 얼라인 파트너스는 그럼에도 그게 자꾸 부족하다고 더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얼라인 쪽에 또 뭐 핵심 주장들 뭐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코웨이 뭐 주가부터 이제 먼저 한번 보시면요. 저 올해 들어와서 1월 달에 지금 이렇게 쭉 주가가 올라가는 요게 이제 얼라인 파트너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주주 행동주의에 나선다 하는 게 이제 시장에 알려지면서 그런 기대감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작용을 네. 한 겁니다. 이 끝부분에 올랐던 건 또 왜 올랐던 예, 거죠? 요거는 이제 코웨이가 밸류업 공시를 발표를 네. 한 이후에 그러니까 얼라인 효과 이게 얼라인 효과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얼라인 효과로 이렇게 조금 치고 올랐고 그 다음에 약간 출렁대다가 요 지점에서는 코웨이가 그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네. 공시를 하면서 올랐다가 이제 지금 다시 이제 조금 이렇게 출렁대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뭐 어쨌거나 과거에 비해서는 주가의 그 레벨이 지금 네. 상당히 이제 올라 있는 상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코웨이라는 회사는 이제 뭐 우리 너무 잘 알죠. 아마 이 중에서 몇 개는 우리 김주영 기자 집에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센터장님은 주로 어떤 거 저는 이용하시나요? 일시불이죠. 돈이 일시불로, 많기 네, 때문에 플렉스 렌탈을 안 하시는군요.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수기 정수기네, 대표적이죠. 정수기, 뭐 공기청정기, 비대, 또 침대 매트리스, 뭐 안마의자, 뭐 이런 것들 국내 렌탈 업계 1위입니다. 아주 독보적인 뭐 1위죠. 매트리스도 렌탈을 하는 줄 예, 몰랐네요. 예. 뭐 나머지 SK 매직이나 뭐 쿠쿠, 뭐 또 뭐 청원 아이스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워낙 뭐 코웨이가 뭐 탄탄하게 독보적 지위를 이제 갖고 있고요. 여기 주주 구성을 보면 조금 재밌습니다. 네. 여기 보면 대주주가 넷마블이에요. 넷마블이 2019년 말에 MBK 파트너스가 가지고 있던 코웨이를 인수를 했거든요. 네. 그 지분 25%고 나머지 60%가 외국인입니다. 정말 생소한 지분 구조이네요. 그 다음에 상장사 그렇죠. 중에. 그 외국인들이 이 회사 좋네 해가지고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3% 정도가 우리 국내 기관들하고 그 일반 주주들이죠. 그래서 넷마블이 이제 이 25% 지분을 가지고 뭐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그렇게 gem령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서두에 우리 김주영 기자가 뭐 운용 리스, 금융 리스 뭐 이런 용어들을 썼잖아요.
그 코웨이의 그 밸류 그 자료에도 보면 이 운용 리스, 금융 리스에 대한 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네 회사 뭐 기본적인 비즈니스 구조가 이렇다 그러면서.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일반인들한테는 좀 어렵죠. 어렵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요걸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게 사실은 막 어떤 막 운용 리스가 뭐고 금융 리스가 뭐고 이걸 어떤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이런 거를 설명하자면 너무너무 복잡해요. 네. 그 내재 이자율 개념부터 시작해서 뭐 최소 리스료 개념부터 현재 가치 할인 막 이런 개념을 막 동원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지금 이거 이제 우리가 이거 이제 촬영하면서 그런 거를 이제 회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최대한 그런 거를 좀 간결하게 축약을 하고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코웨이는 정수기를 만듭니다. 어디서 정수기를 사와 가지고 렌탈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수기를 실제로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정수기를 10만 원에 만들었다. 그러니까 10만 원에 원가를 들여가지고 정수기를 만들었다. 그럼 이거 렌탈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김주영 고객님, 김주영 기자한테 3년 렌탈 해주기로 했다. 이제 3년 렌탈 계약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첫 해, 2년 차, 3년 차 때 해마다 렌탈료, 그러니까 리스료를 5만 원씩 받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김주영 기자는 뭐 코웨이에 매년 렌탈료, 리스료를 5만 원씩 내면 되는 겁니다. 해마다. 그래서 뭐 월 단위로 내겠죠. 뭐 이렇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년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정수기는 그냥 반환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월세 내고 집 나가는 것처럼. 그렇죠. 네. 자, 이제 그러면 뭐 코웨이 입장에서는 매년 김주영 고객님이 회사에다가 납부를 하는 렌탈료, 리스료 이게 이제 매출인 거죠, 그죠? 이거를 뭐 그냥 단기 매출액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죠. 자,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 이제 김수헌 고객님, 이 김수헌 센터장 고객님은 코웨이하고 5년 렌탈 계약을 한 거예요. 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 정수기가 보통 한 5년에서 7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정수기인데 딱 이제 굉장히 장기 계약을 한 거죠. 김주영 고객에 비해서는. 이게 한 5년 렌탈 계약을 딱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5년 동안 렌탈을 하는 거니까 해마다 지급해야 되는 렌탈료, 리스료가 좀 낮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한 3만 원 정도, 해마다 3만 원의 렌탈료, 리스료만 이렇게 부담을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5년의 그 의무 사용 기간이 끝나면 이제 요 정수기는 뭐 예를 들어서 김선 고객이 그냥 소유권을 그대로 이제 갖고 가는 겁니다. 뭐 이 과정에서 약간의 뭐 추가 부담은 생길 수가 있겠죠. 네. 뭐 한 돈만 원 정도 뭐 더 낸다든지 뭐 그 정수기 자체가 뭐 5년 뒤에도 잔존 가치가 있으면 뭐 하여튼 뭐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김수원 고객한테 이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 요거를 이제 기본적인 이제 형태로 한다는 거죠. 위에는 다 쓰고 나서 반환하고 아래는 네네네. 뭐 시간 지나고 갖는 그렇죠. 거죠. 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게 뭐하고 같냐면 할부 구매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렌탈 계약을 하는 시점에 코웨이는 정수기를 네. 김수헌에게 판매를 했고 김수헌은 할부금을 정수기 판매 대금을 해마다 갚아 나가는 식으로 네. 정수기 대금을 해마다 할부로 분할 상환해 나가는 것하고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 자동차 할부로 산 거가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동차 할부하고 비슷한 겁니다. 현대차하고 계약하면 자동차 바로 계약하면 바로 내 거 되잖아요. 그 대신에 이제 할부회사 뭐 현대캐피탈이라든지 이런 할부회사에 뭐 몇 년 동안 매달 할부금을 갚아 나가는 거죠. 그죠? 외상으로. 그러니까 코웨이는 외상으로 김수원한테 정수기를 판매를 하고 김수원은 그 외상 대금을 해마다 갚아 나가는 형태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코웨이가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냐면 이렇게 렌탈을 계약하는 시점 있잖아요. 리스 계약을 하는 시점에 자, 우리는 김수원한테 외상으로 팔았어. 그러면 매출액 15만 원. 근데 앞으로 돈을 외상 대금을 받아내야 되죠. 그러니까
리스 금융 채권이 15만 원이 생긴 거야. 오. 코웨이한테는. 그러면 매년 김수원이 리스료로 3만 원씩 코웨이에 입금할 때마다 코웨이는 채권 15만 원을 까나가는 거지. 3만 원씩 줄여주는 거지. 예. 자, 이렇게 까나가는 걸 상각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김주영과 코웨이는 어떤 계약을 했다고 말하냐면 운용 리스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코웨이하고 김수헌은 어떤 계약을 했다 이렇게 말하냐면 금융 리스를 했다. 김수헌은 마치 할부 금융 하듯이 코웨이하고 거래를 한 거고, 이 김주영 코웨이하고 김주영은 그냥 이 정수기라는 렌탈 자산을 그냥 운용을 한 거예요. 그냥. 운용 리스. 자, 항공사에서 비행기도 운용 리스 방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운용 리스도 있고 금융 리스도 네. 있고 그렇죠. 자, 뭐 이런 경우에 그러면 자, 소비자 입장에서 운용 리스로 하게 되면 렌탈료 부담이 좀 크죠. 아무래도 운용 리스는 단기간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 네. 3년, 한 4년. 그러니까 렌탈료 부담이 큰 대신에 금융 리스로 하게 되면 길단 말이에요. 기간이 6년, 7년, 8년 가게 되니까 요거는 매해 납부해야 되는 렌탈료 부담이 상당히 작다. 그러면 이제 뭐 소비자들이 돈이 많고 경제가 화랑이고 빵빵할 때는 뭐 단기간에 그냥 이렇게 리스료를 네, 크게 부담을 맞습니다. 할 수가 있겠지만 좀 경기가 안 좋다든지 아니면 소비자들의 좀 주머니가 빵빵하지 못하다든지 뭐 리스료가 이제 좀 부담이 부담이 될수 되는 있죠. 경우에는 이런 이제 금융 리스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요 코웨이라는 회사는 2019년 그 무렵부터 그 전에는 운용 리스 거의 운용 리스밖에 없었어요. 거의. 근데 2019년 정도부터 요 금융 리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20년, 21년, 22년 뭐 이런 기간 동안에 금융 리스를 엄청나게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가격에 이렇게 많이 민감해지다 보니까 그래도 월 리스료 부담이 덜한 금융 리스 쪽을 이제 많이 더 선호하기를 했고, 네. 금융 리스를 선택을 하면서 물론 이제 운용 리스하고 병행을 했지만 코웨이의 사업이 이제 더욱더 이제 확장됐는데, 자, 그러면 또 이제 이게 어떤 장단점이 있냐면 회사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회사 입장에서 보자면 이 운용 리스를 하게 되면 자, 정수기를 만든다고 회사가 돈을 많이 썼어요. 뭐 원재료도 사오고 뭐 정수기 만드는 인력 인건비도 지급해야 되고 뭐 이래저래 해서 돈을 많이 썼는데, 운용 리스를 하게 되면 이걸 단기간에 큰 돈을 리스료로 계속 받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초기에 현금 흐름에 대한 부담이 좀 작아요. 근데 금융 리스로 하게 되면 금융 리스도 마찬가지로 막 돈을 들여서 정수기를 만들어 가지고 렌탈을 해줬는데 이게 오랫동안 이게 잘게 썰어서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초기 현금 부담이 운용 리스보다는 금융 리스가 큰 겁니다. 네. 운용 리스로 하게 되면 돈은 정수기 만든다고 돈은 나갔지만 단기간에 이렇게 팍팍팍 좀 받아들여서 좀 회수를 좀 빨리 할 수 있는데, 뭐 금융 리스로 하게 되면 어차피 정수기 만든다고 돈 들어간 건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잘게 썰어서 이렇게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리스 초반부에 회사의 캐시플로 부담이 좀 큰 거예요. 자, 이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한 발 더 들어가 볼게요. 뭐 이것도 이제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뭐 네. 지금까지 김주영 기자도 뭐 이거 뭐 별거 아니구만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너무 자, 쉽게 이제 풀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자, 운용 리스 한번 볼게요. 운용 리스는 매해 똑같은 금액의 리스료를 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운용 리스를 하게 되면 매해 창출되는 단기 순이익이 거의 비슷하게 될 거란 네. 말이에요. 그죠? 매해 비슷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첫 해에는 요렇게 순현금 흐름이, 그러니까 현금이 빠져나가는 거하고 현금이 들어오는 걸 보면 요 순현금 흐름이 첫 해에는 마이너스일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수기 만든다고 돈이 많이 나갔는데 이제 리스료는 어차피 분할로 들어오니까 순현금 흐름은 첫 해에는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이렇게 이제 순현금 흐름도 이렇게 플러스가 되겠죠. 운용 리스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건데, 금융 리스는
첫 해에는 리스 첫 해에는 단기 순이익이 클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판매한 개념으로 보거든. 판매를 했으니까 매출액이 크게 들어오잖아요. 물론 네. 매출 원가도 발생하긴 하지만 앞으로 미래에 받아내야 될 리스료를 그거를 다 합쳐서 그냥 매출액으로 이제 갚버리니까 회계적으로 단기 순이익은 크게 들어오지만 현금 흐름이 더 안 그렇죠. 좋아지고. 이 순현금 흐름은 운용 리스 때보다도 첫 해에는 훨씬 더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리스료가 작은 거야, 첫 해에.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지만 뭐 금융 리스 상황에서도 그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현금 흐름도 순현금 흐름도 플러스로 가가지고 쭉쭉쭉쭉쭉 이렇게 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운용 리스는 코웨이 입장에서 봤을 때 운용 리스는 자 매년 김주영한테서 받는 그 렌탈료 그게 매출액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비용은 뭐가 있느냐? 자 김주영하고 코웨이 간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 이 정수기는 누구의 소유냐면 누구의 소유예요? 회사의 소유. 그냥 회사 소유야. 코웨이 소유인 거지. 그냥 김주영은 렌탈 계약에 의해서 사용할 권리만 있는 거고 소유권은 코웨이가 가지고 있으니까 회계적으로도 코웨이 소유인 거거든. 정수기는. 네. 그러면 정수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웨이는 이 정수기가 내 자산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김주영이 얼마나 또 열심히 쓰겠어요. 예, 정수기를. 그러면 정수기가 낡아가는 감가상각 비용은 코웨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매출액은 렌탈료, 감가상각 등등등 여러 가지 비용이 반영돼서 이제 이익이 난다. 요게 이제 운용리스의 손익 구조가 될 거고, 금융리스로 가게 되면 이거는 그냥 판매를 한 개념으로 보니까 자 정수기를 판매한 데 따른 매출액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크겠죠. 네. 그거를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정수기를 판매했으니까 정수기를 제조하는 데 들어간 제조 원가가 이게 매출 원가로 작용하겠죠. 그러면서 감가상각이 없네요 여기는. 그렇죠. 매출액하고 매출 원가 그래서 이익이 얼마다. 요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금융리스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정수기 관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필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부품 그때그때 교체해주고 가서 점검해주고 고장나면 또 고쳐줘야 되고. 여기서 이제 서비스 매출이 발생될 거고 관련된 뭐 서비스 인력 뭐 인건비라든가 등등등 해가지고 비용이 발생될 거고 거기에서 이익이 나올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요 뒷단에 이제 손익구조를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회사가 이제 돌아간다. 이게 끝입니다. 그냥 요게 이제 네.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코웨이 같은 렌탈 업체를 볼 때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 이제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코웨이의 그 밸류업 자료를 보면 이런 그림들이 막 나옵니다. 뭐 운용 리스, 금융 리스 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막 나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이거 처음 보는 사람은 아 이거 뭐 무슨 소린지. 그래서 밸류 공시를 프린트해서 보다가 이점 들어가게 되면 그 찢어버린단 말이에요. 쓰레기통에 이제 팍 던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아 대충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가실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한번 24년도에 코웨이의 매출 구조를 한번 보면 제일 밑에 짙은 파란색은 뭐 해외 부문이니까 일단 제껴놓고 요 가운데 있는 요게 금융 리스예요. 국내 금융 리스. 요게 운용 리스. 요 위에 게 국내 금융 리스예요. 그러니까 운용 리스는 24년 기준으로 1조 1,900억. 20년에 1조 5천억 대였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는군요. 그렇죠. 여기 20년도 이때는 거의 국내 운용 리스가 압도적이었다가 점점 줄어들어요. 네. 자, 금융 리스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는데 20년도 이전에는 거의 엄청나게 미미했는데 빨리 확장되어 가죠. 그러면서 24년도에 와서는 금융 리스가 운용 리스를 역전을 시킨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 회사는 금융 리스 쪽이 빨리 확장됐고 금융 리스 쪽의 비중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더 높아질 거고 해외 부문도 사실은 구별은 안 해놨지만 해외 부분도 금융 리스 비중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자, 이런 구조로 이제 가 있죠. 회사 매출 성장 좋고 영업이익률도 18%, 17% 지금 최근 4, 5년간의 두 자릿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회사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회사다.
라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회사의 문제는 뭐냐면 이 파란 선이 이 ROE거든요. 자기 자본 그 이익률인데 ROE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이게 그림에서 나타나죠. 네. 그죠? 그 다음에 이 ROE하고 이렇게 그 하락 추세가 동조화를 보이는 게 주주 환원율 위에 짙은 파란색이 자 주주 환원율이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인데 주주 환원율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ROE도 따라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자본이 다음에 너무 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총도 이렇게 같이 따라서 떨어졌죠. 물론 이제 24년도 이후에는 시총이 좀 살아나고 있지만 그전에는 시총이 지속적으로 추락을 했던 거죠. 이게 뭐냐면 회사가 많이 벌고 그래서 이익잉여금 창출을 많이 하는데 주주환원 배당을 예전보다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이 자본은 커져가는데 자본이 커지는 만큼 그 수준으로 이익도 같이 커지면 ROE는 유지가 되겠지만 자본은 급속하게 커지는데 이익이 많이 누적적으로 쌓이니까 그 증가율만큼 그 이상으로 이익이 증가하지 못하니까 ROE가 떨어지는 네. 거예요. ROE가 떨어지니까 그다음에 이제 주주 환원율 자체가 이제 떨어지는 영향 이게 이제 다 그 종합적으로 이 시총을 이제 끌어당기고 시총이 떨어진다는 건 주가가 이제 계속 떨어져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많이 회복되는 이런 추세인데 그래서 회사에서도 뭐 예전에는 막 배당을 많이 하다가 넷마블이 20년도에 대주주가 되고 나서 회사가 좀 투자도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주주 환원을 많이 줄이고 그래서 지금 회사를 지금 튼튼한 회사를 만들었으니 이제부터 좀 배당을 많이 늘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밸류 공시도 하고 주주 환원율을 이제 많이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온라인은 더 올려야 된다, 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거버넌스도 개선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네. 하면서 이제 회사하고 이렇게 이제 맞서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죠. 지금 PBR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형태고요. 그래서 회사 밸류 공시를 보면 뭐 주주 환원율 상향하겠다. 뭐 단기 순이익에 20% 환원하던 거를 환원율을 40%로 끌어올리고 현금 배당도 하면서 자사주 취득 소각까지 뭐 병행하겠다. 그다음에 뭐 좀 회사가 이제 좀 낮은 이자율에 차입을 예전보다 좀 많이 해가지고 좀 적정 수준의 부채 비율을 갖고 가면서 자본 효율성을 높이겠다, ROE를 높이겠다, 그다음에 좀 거버넌스도 개선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온라인 파트너스가 볼 때는 온라인 파트너스의 눈높이에는 기대치에 이제 미치지 일반 못한다. 주주들은 이제 기대가 더 크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온라인 파트너스의 자료입니다. 요게 지금 그 이익잉여금이 계속 누적돼 가는 거예요. 자, 이익잉여금이 계속 누적돼서 가다 보니까 지금 19년 대비해서 24년 3분기까지 이 자본이 한 3배 정도 상승을 한 겁니다. 엄청나게 이제 자본이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잉여금 누적치가 이제 계속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이 시기에 배당을 해줘야지 자본이 빠질 텐데 이익잉여금이 줄면서, 근데 배당을 안 하니까 이익잉여금이 그대로 누적적으로 쌓여가다 보니까 자본은 이게 굉장히 커지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뭐 배당까지 안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주주 환원을 줄이면서 이렇게 이제 ROE가 이렇게 하향세를 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넷마블이 코웨이를 인수한 이후에 배당 삭감을 통해서 과도하게 자본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다. 자본 효율성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 뭐 이게 이제 온라인 파트너스가 보는 관점이고요. 뭐 이 부분은 코웨이도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네. 부분이죠. 그래서 코웨이도 이제 좀 더 주주 환원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지금 온라인 입장에서는 이번 3월 주총에서 사실은 사회이사 그 후보로 그 이나무 한국기업 거버넌스 회장을 추천을 하고 집중 투표제를 도입을 하자. 네. 정관을 바꿔서 집중 투표제를 도입을 하자. 이걸 핵심적으로 이렇게 이제 들고 나오려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죠. 그 이나무 사회이사 후보가
지금 결격사유가 있었다. 결격사유 뭐 세 군데인가 그 사회이사 또는 감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상법상 세 군데를 같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온라인 파트너스 쪽에서는 당연히 이남우 후보한테 체크를 했겠죠. 네. 본인이 잘 아니까. 근데 이남우 후보가 문제 없다고 해서 온라인에서는 이제 추천을 했을 텐데 이게 이제 코웨이에서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뭐 코웨이 입장에서는 지금 받아들이기 싫은 네.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막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 세 군데의 사회이사 또는 감사로 돼 있네. 잘 됐다 그래가지고 네. 막 보도 자료를 막 내고 뭐 이게 말이 되냐 뭐 그런 거고. 핵심은 뭐 집중 투표제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남우 후보 이거는 이제 지금 폐기된 거고 이제 집중 투표제 이걸 이제 회사에서 뭐 주주 제한 안건을 수용을 하면 주총에 갈 텐데 이 집중 투표제는 아시죠? 어떻게 네, 그 집중 투표제가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한 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를 그렇죠. 추천할 수 있는 의결권 부여 예. 제도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 지분율 제한되는 것도 아시죠? 네, 3%를 네, 3%를. 그러니까 이 넷마블이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안에서는 상법에서도 3%를 적용해서 25%를 갖고 있어도 의결권 행사는 3%밖에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지분율이 한 60%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국내 기관 일반 주주들 한 13% 정도 되니까 그러면 그 외국인 주주나 이런 사람들이 그 집중 투표제는 기본적으로는 그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 제도적 장치로 알려져 있는데 그거를 반대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 집중 투표제가 추천 안건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집중 투표제가 이제 이번에 만약에 주총에서 도입이 되면 실제로 집중 투표제를 적용한 그 이사 선임은 그 다음 주총부터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내년 주총 때 이제 이걸 적용한 이제 이사 선임이 될 거고. 근데 온라인 입장에서는 뭐 이거는 이제 주총 안건이지만 지금 ROE를 좀 개선을 하자. 그래서 좀 낮은 이자율의 차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자. 그 다음에 넷마블이 25% 지분으로 이사 전원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건 과도하지 않느냐. 또 이사회 독립성도 지금 떨어진다고 본다. 왜냐하면 넷마블 최대 주주이자 이사회 의장인 방준혁이 코웨이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누가 봐도 거버넌스적 관점에서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아니 지금 넷마블 이사회 의장이 그 코웨이 이사회 의장까지 겸직한다. 이건 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 좀 개선하자라고 지금 온라인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밑에 보시는 뭐 이 그림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까 이제 ROE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는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에비타 회사가 창출해내는 그 영업 현금 흐름 대비해서 그 회사의 순차입금 비율을 지금은 한 1.04배 정도 되는데 이걸 한 2배까지 올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ROE 좀 개선하고 회사의 이제 그 투자 지표를 좀 좋게 만들어서 지금 배당도 이제 2배가 아니라 훨씬 더 해도 전혀 회사의 재무구조 문제 없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 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온라인은 뭐 제가 볼 때는 뭐 여기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코웨이가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만큼 그 밸류를 인정 못 받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온라인의 내부적인 목표치는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런 제한들이나 뭐 압력들을 가하면서 좀 장기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코웨이가 내놓은 기업가치 제고 방안에서 첫 장부터 금융 리스, 운용 리스가 나오면서 읽기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점차 비중이 금융 리스트가 커져가고 있다. 초반에는 캐시플로우가 낮았지만 점차 비중이 커지면서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온라인 파트너스가 코웨이의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